장모님, 제가 정리해 놓은 그릇 순서가 또 바뀌어 있네요. 왜 자꾸 제 말씀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잘 지킬게. 어머님, 제가 매번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왜 설명을 해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장모님. 저희가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40년 전, 그때도 감나무는 마당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홍기현 여사는 20살의 나이에 부모님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목소리만 기억했습니다. 제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의 진솔한 말투에 그녀의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혼 후 시작된 생활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부지런한 농부였고 그녀 역시 시집살이의 고된 일상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여보, 우리도 감나무 하나 심어요. 몇 년 뒤면 우리 아이도 생길 텐데. 봄날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는 그들의 첫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며 그들은 나무와 함께 미래를 키워갔습니다. 우리 애기가 감 먹을 때쯤이면 꽤 자랐겠죠. 그녀의 물음에 남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현주가 태어났습니다. 감나무는 아직 어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난 자식 농사보다 농사가 쉬운 것 같아. 밭에서 돌아온 남편은 갓난아기 현주를 안고 투정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농사일이 힘들어도 아기의 웃음소리에 모든 피로가 풀린다고 했습니다. 여보, 우리 현주 잘 키워야 해요. 우리처럼 농사 짓게 하진 말고. 그녀의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다 자식만큼은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살았으면 했습니다. 글도 배우지 못한 그들이었지만 현주의 미래만큼은 밝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현주가 중학생이 되던 해 남편은 농약 중독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에도 그는 현주의 학비를 걱정했습니다. 귀여나, 현주는 꼭 공부를.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그들이 함께 심은 감나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처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감나무 아래서 그녀는 홀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현주 잘 키울게요.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감나무는 이제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감나무처럼 그녀도 계절을 견디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현주를 위해 그리고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그 감나무 앞에 서서 서울행을 준비하는 그녀의 머릿속에는 옛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홍기현 여사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홍기현 여사의 굵은 손가락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첩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40년 넘게 이곳에서 살면서 일군 텃밭과 매일 아침 걸었던 산책길을 뒤로하고 서울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그녀의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추억이 담긴 집안 곳곳을 둘러보니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당 한켠에 자리 잡은 감나무는 시집와서 첫며느리 노릇할 때 시어머니와 함께 심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울창한 나무가 되어 매년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었는데 올해는
그 단맛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해 수확한 감을 말려둔 것이 아직도 창고에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에게 나눠주려 했던 건데 이제 그마저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평생을 농부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그녀는 한 번도 도시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딸의 육아를 제대로 도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딸 현주에게서 온 전화는 3달 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직장 계속 다니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그녀는 고민 없이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평생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농사일도, 마을 부녀회장 직책도, 매주 토요일 모이던 문예교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특히 문예교실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우지 못했던 글을 늦게나마 깨우치고 이제는 다른 할머니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이장님은 그녀의 결정을 듣고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귀연 씨, 서울 가서 너무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셔요. 여기가 귀연 씨 집인 건 변함없으니까요. 이장님의 따뜻한 배웅을 뒤로하고 그녀는 평생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손주를 돌보게 될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을 접고 농사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녀는 딸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지만 그녀의 모성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마당 한켠에 있는 장독대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된장과 고추장이 가득 담긴 항아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을 농부의 아내로 농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 떠남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일에 매달리고 겨울이면 김장을 담그던 일상이 이제는 추억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터미널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서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처음 만났고 딸 현주를 키웠으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주야, 엄마가 간다. 버스에 오르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그려보았습니다. 비록 69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젊은 시절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사랑하는 딸과 귀여운 손주를 위해 새로운 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잠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홍기현 여사는 가방을 꼭 쥐며 버스터미널 벤치에 앉았습니다. 딸 현주가 마중 나오기로 1시간까지 아직 여유가 있었기에 그녀는 잠시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농약 중독으로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현주, 엄마가 어떻게든 공부시켜서 좋은데 시집 보낼게. 그녀의 음식 솜씨는 시골에서도 이름이 났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동네 잔치집이면
어김없이 불려갔었고, 시집 와서도 집안 대소사의 음식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백반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현주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녀는 과감히 집의 한쪽을 허물어 식당으로 개조했습니다. 귀연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식당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웃들의 걱정 어린 만류에도 그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점심시간이면 끊이지 않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았지만 그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은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이 김치찌개 맛이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네요. 홍신의 된장찌개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이야. 손님들의 칭찬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된장찌개는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반찬들은 식당의 자랑이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찾아온 위생 점검에 당황해서 울기도 했고, 손님이 없어 쌀을 살 돈도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현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시험 1등 했어요. 현주가 들고 온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딸은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칭찬이 자자했고 반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고 밤늦게까지 식당을 정리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현주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해왔을 때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의 고된 식당 일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식당 앞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봤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대학교 등록금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텨 현주를 무사히 졸업시켰고 좋은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버스터미널 시계가 어느덧 약속 시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공한 직장인이 된 현주를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 딸의 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25년 전 혼자 딸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손주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딸과 사위의 첫 만남은 회사 신입사원 연수에서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성공한 정수는 겸손하고 성실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현주를 보며 그는 첫눈에 그녀의 소박한 매력에 빠졌습니다. 혹시 그 도시락 직접 하신 거예요? 정수의 첫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라고 수줍게 답하는 현주를 보며 정수는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귀한 집 도련님이었던 그였지만 현주의 소박한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연수 기간 동안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정수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지만 현주 앞에서만큼은 여유로웠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 배치받았지만 퇴근 후에는 항상 함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무서우신데 현주 씨는 괜찮을까요? 정수의 걱정과 달리 첫 상견례는 순조로웠습니다. 현주의 단정한 모습과 예의 바른 태도에 정수의 어머니도 흡족해했습니다. 특히 현주가 홍기현 여사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욱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식당을 하시면서도 딸을 명문대까지 보내셨다니.
대단하시긴 하네요.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정수의 강박적인 성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부터 결혼식 준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기준에 맞아야 했습니다. 여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현주의 의견은 점점 무시되었고 정수의 어머니도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시골에서 식당을 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새아가 결혼하면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도 현주는 참았습니다. 정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날 정수는 홍기현 여사 앞에서 꼭 현주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정수의 완벽주의적 성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육아에 대한 강박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주는 남편의 변화하는 모습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견뎌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현주는 몰랐습니다. 이 제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를. 처음에는 반대하던 정수가 의외로 쉽게 승낙한 것도 어쩌면 그의 내면에 숨어있던 통제욕이 발현될 기회를 얻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동거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터미널을 나서는 그녀의 눈에 현주가 들어왔습니다. 홍기현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창 일할 때 보았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완연한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딸의 모습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현주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현주는 그녀의 기대 이상으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업에 매진했고 방학이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보태기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에도 장학금 받았어요. 등록금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현주는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학과 대표도 맡았고 영어 성적도 우수해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도 다녀왔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현주는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첫 월급으로 산 작은 화장품 세트를 아직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던 현주는 빠르게 같은 회사의 정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현주의 말에 그녀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지금의 현주는 대기업 과장이자 11개월 된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기 위해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자. 택시에 오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바라던 것은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현주는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현주가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이제는 손주를 돌보며 현주가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택시가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아파트 단지를 보며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골 백반집에서 시작된 모녀의 인연이 이제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현주의 아파트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현관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홍기현 여사에게 이곳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주가 짐을 들어주며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엄마 방이에요. 아기 방이랑 가까워서 밤에도 편하실 거예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골집 장독대가 보이던 창문 대신 도시의 빌딩 숲이 내다보이는 것이 아직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직장에서 돌아온 사위 정수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시어머니 대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봐주시면 아이도 편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매달 가정부 쓸 비용을 어머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됐다. 내 손주 내가 보는 건데 무슨. 하지만 젊은 부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받아주세요. 현주의 말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돈을 벌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었기에 이런 상황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아기 방으로 들어가 보니 11개월 된 손주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주는 현주를 쏙 빼닮았습니다. 젖병을 물고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 현주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왔네. 우리 똘똘이. 손주를 안아들자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가슴 가득 퍼졌습니다. 시골에서의 고단했던 삶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식당 생활로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현주가 말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줘. 그게 편해. 식탁에 오른 반찬들을 보며 정수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솜씨라면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현주야, 우리 복 받았다. 웃음 가득한 식탁에서 그녀는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도시 생활이 낯설고 두렵기는 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라면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손주를 재우면서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현주가 일과 육아를 모두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듯이 현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69년 인생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건 역시 사랑하는 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냥 가봐. 내가 다 할 테니까. 현주를 보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홍기현 여사는 점차 변화하는 집안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화기애애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특히 사위 정수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행주를 어떻게 빠르신 거예요? 소독을 제대로 하셔야죠. 아침부터 들려오는 정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위생관리를 해왔던 그녀였지만 정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여보, 엄마 평생 식당 하신 분이야. 그 정도는 알아서.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정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식당이랑 우리 집이랑 같아? 특히 아기가 있는 집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골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여기서는 모두 문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이유식을 만들 때도 빨래를 널 때도 심지어 걸레질 하나까지도 사위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리해 놓은 그릇 순서가 또 바뀌어 있네요. 왜 자꾸 제 말씀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대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식기장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주방을 책임져 왔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한낱 가정부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잘 지킬게.
그녀의 짧은 대답에 정수는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매번 설명드리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가 왜 설명을 해요? 제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저녁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정수는 음식이 짜다, 싱겁다를 지적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손주의 이유식에도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장모님. 저희가 그냥 시키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월급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를 위해, 딸을 위해 온 것인데, 이제는 정말 가정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시골집이 그리워질 때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차가운 도시의 불빛뿐이었습니다. 엄마, 많이 힘드시죠? 현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는 예쁘네. 손주를 재우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수의 눈치를 보며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이유식을 먹이는 일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름밤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그녀는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감시받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의 한숨 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울살이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를.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과 손주였습니다. 도시의 늦가을, 그녀는 또다시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홍기현 여사의 손은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방문 소식을 들은 후부터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 내일 시부모님 오신대요. 현주의 말에 그녀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난 마침 내일 옛날 식당 단골이셨던 분이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해서 약속이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돈어른은 친정어머니가 함께 산다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수건과 간단한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찜질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친구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사위의 말에는 묘한 비아냥거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핑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도피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요. 찜질방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 서로 아른 체를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있다 가려고요. 그녀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을 피해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서늘한 말투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현주 시어머니의 말이 귀에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연스레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저녁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며 때로는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돌아오셔도 돼요. 시부모님 가셨어요. 현주의 전화를 받고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이 딸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복잡한 관계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용기를 내서 마주해야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핑계를 대고 이곳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 그것이 현재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올 정수의 차가운 말투가 벌써부터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유를.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과 손주였습니다. 서늘한 겨울 저녁, 아파트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홍기현 여사는 손주의 저녁 분유를 타면서도 연신 긴장된 눈치였습니다. 사위 정수가 퇴근하자마자 집안을 뒤집어 놓으며 서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중요한 회의에 필요한 서류인데 분명히 식탁 위에 뒀었는데. 정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청소하시다가 치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식탁은 손도 안 댔어.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수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분명히 여기 뒀다니까요. 어머님께서 정리하시다가 실수로 버리신 건 아니고요. 현주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당신 어머니가 내 서류를 어디로 치우셨대? 내일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다고. 현주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러실 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당신은 맨날 어머님 편이야. 여기 분명히 있었다고. 정수의 고함 소리에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정수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장모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 순간 현주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아니라잖아, 몇 번 말해. 그럼 누가 치웠다는 거야? 부부의 언쟁이 계속될 때쯤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가 제 가방에 있었대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넣어뒀던 걸 깜빡했나 봐요. 순간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주를 안은 채 굳어 있었고 현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해, 우리 엄마한테 사과 안 하고. 하지만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린 뒤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부의 방에서는 오랫동안 언쟁이 이어졌습니다. 당신 요즘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알아? 가정부 대하듯 하고. 그건 당신 어머니가 자꾸 내 말씀을 무시하시니까. 그녀는 손주방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이 딸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내가 없는 게 나아질까? 그녀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딸과 손주를 두고 떠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의 행복과 자신의 자존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발생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장모님이랑은 못 살아. 정수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메웠습니다. 홍기현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안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의 일이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주의 기저귀를 갈아주려 욕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었을 뿐인데 샤워 중이던 정수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노크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당황한 그녀는 급히 문을 닫았지만 이미 사고는 일어난 뒤였습니다.
화가 난 정수는 옷을 챙겨 입고 나와 거실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엄마가 실수로 그러신 건데. 현주가 달래보려 했지만 정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실수, 이게 한두 번이야? 내 생활 패턴도 다 아시면서 이제는 내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시겠다는 거야? 그만해. 엄마가 일부러 그러실 리가 없잖아. 현주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손주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오늘 당장 결정해. 장모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그녀는 손주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아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언쟁이 또렷했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가 다 장모님 때문이라는 걸.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난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못 살겠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에게 도시의 좁은 아파트 생활은 여러모로 낯설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노크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쩌지?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가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현주가 그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수 오빠가 알아. 내가 나갈게. 엄마 아니다. 내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지. 이제 엄마가 떠날 때가 된 것 같구나. 현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마음을 달랬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가끔 보러 갈게요. 현주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한 번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을 안고 떠났던 봄날과는 달리 상처와 아쉬움을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장모님 도우미 새로 구했어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정수의 차가운 통보에 홍귀현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통보는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손주의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오빠, 이렇게 갑자기.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수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어머님도 시골이 더 편하실 거야. 전문 육아 도우미가 오시면 우리도 더 안심이 될 거고. 아침 식탁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 희망을 안고 올라왔던 서울살이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랍을 열 때마다 추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를 좀 더 설득해 볼게요. 현주가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흐느꼈습니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잘못한 거야.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내 탓이지. 너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게 만들고. 짐을 싸면서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손주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첫 이유식을 먹던 날, 첫 걸음마를 뗐던 날,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던 날. 모든 순간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잠든 손주의 뺨을 쓰다듬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막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손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손주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매 순간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정수가 예약해준 기차 시간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을 때의 설렘과 기대, 손주를 돌보며 느꼈던 행복,
그리고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 사위와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정성껏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부엌에서 요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모님,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거죠? 아침이 되자 정수가 무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아침 식사도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엄마,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현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넌 회사 가야지.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며. 마지막으로 손주를 안아보려 했지만 아직 잠든 손주를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방문 틈으로 자고 있는 손주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손주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장모님, 시골 가시면 연락 주세요.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정수의 형식적인 인사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사위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택시에 오르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주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면 눈물을 참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이곳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끝나버린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차역에 도착해서야 현주가 달려왔습니다. 회사에 가는 길이었지만 끝내 발걸음을 돌린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현주야, 잘 살아라. 손주도 잘 키우고. 마지막 포옹을 하며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플랫폼을 떠날 때까지 현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찍은 손주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꿈처럼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서울살이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시골로 돌아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사랑하는 딸과 손주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시골로 떠난 뒤 현주 부부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도우미 소개소를 통해 새로운 도우미를 맞이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도우미는 여러 대기업 임원 가정의 아이들을 키워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정도의 까다로운 부모님은 흔하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 가정들을 거쳐왔는데요. 처음에 육아 도우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영양사 자격증은 물론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까지 갖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육아일지는 물론 발달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하게 작성하는 그녀의 모습에 현주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그녀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끝없는 요구사항과 지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줌마, 애기 이유식 온도가 38도가 아니라 37.5도여야 하는 거 아시죠? 체크하셨나요? 손 소독은 정확히 30초를 해야 하는데 CCTV로 보니까 27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애기 장난감 소독할 때 개량 안 하시고 어제는 눈대중으로 하신 것 같던데요. 매일 아침 이유식 레시피를 검토하고 재료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손 씻는 방법까지 CCTV로 확인하며 지적하는 모습에 정 도우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퇴근 전 청소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며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모님,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정 도우미가 조심스레 현주를 불렀습니다. 저 사실 요즘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녀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매일 밤 우울증 약을 먹어가며 버텼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결국 육아도우미가 사직을 통보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현주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사모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편분이 너무 예민하세요. 제가 본 부모님 중에서 가장 까다로우세요. 이건 그냥 꼼꼼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잠시 망설이던 정도우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머님이 계실 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애기도 할머니를 찾는데 제가 보기에도 할머님이 계실 때가 애기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새로운 도우미를 구하기도 전에 소문이 퍼졌는지 소개소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소개소의 모든 도우미분들이 꺼려하시네요. 이미 소문이 다 나서. 매일 밤 퇴근 후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하고 아이 관련 물품을 일일이 점검하는 정수의 모습은 이제 강박증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그의 과도한 걱정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남편의 모습에 현주도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다시 한번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해졌습니다. 특히 밤마다 할머니를 찾으며 우는 아이를 달래며 현주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시골집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살피던 홍기현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주의 이름이 떴지만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2달, 그동안 서너 번의 통화가 전부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현주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지친 것 같았습니다.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죄송해요. 새로 구한 육아도우미 선생님도 그만두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엄마가 다시 와주실 수 있으세요? 현주의 말에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미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제가 근처에 원룸을 알아봤어요. 엄마가 따로 사시면서 낮에만 와주시면 돼요. 밤에는 편하게 쉬실 수 있고. 현주야. 오빠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육아도우미 선생님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없이는 정말 안 되겠어요. 손주도 매일 할머니를 찾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지만 손주에게 따주고 싶었던 마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가 전화를 돌린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찰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님이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매일 출퇴근하시면서 봐주시는 것도 좋고 어머님 마음대로요. 정수의 목소리는 겸손했지만 그녀는 그 속에 숨은 강박적인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안 와요? 그 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의 상처와 경험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단호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주야, 엄마는 못 갈 것 같다. 홍기현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따로 살더라도 결국은 매일 그 집에 가서 일해야 하고 사위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무겁게 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애원에 그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난 6개월의 경험이 그녀를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따로 살면 되잖아요.
매일 퇴근하고 가실 수도 있고. 현주야, 잘 생각해봐. 내가 따로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니? 결국 매일 아침 그 집에 가서 사위 눈치 보며 일해야 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가정부가 되고 싶지 않아.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로 남고 싶구나. 지난번처럼 또 다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견딜 수 없어. 엄마도 이제는 나이가 있잖니. 그녀의 시선이 마당 가득 쌓인 낙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지듯 때로는 무언가를 놓아주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오빠가 정말 미안하대요. 이번에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강박적인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손주는 어떡해요? 현주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도 잠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끔 보러 갈게. 창밖으로 날아가는 철새떼가 보였습니다. 그들처럼 자유롭게 오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관계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다만 이제는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전화를 끊고 그녀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주의 웃음소리가 그리웠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거절하는 것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홍기현 여사는 마당의 대추나무 아래 앉아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현주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전화 통화 이후 딸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았고 대신 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엄마는 이제 저희를 버리신 건가요? 그렇게 손주를 예뻐하시더니 어쩜 이렇게 매정하실 수 있나요? 편지 속 원망의 말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딸의 반응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딸이 아직도 어리구나. 그녀는 마당에 핀 국화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딸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의지하려 했고 그것이 오히려 딸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웃집 순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귀연 씨, 딸내미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어떡해요? 매정한 게 아니야. 이제는 내 딸이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온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지난밤 꿈에서 본 어린 시절의 현주가 떠올랐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려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너무 쉽게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이제는 제 책임을 져야 해. 내가 계속 도와주면 그 아이도 영영 성장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모성애는 때로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고. 그래도 난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녀는 장독대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여야 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현주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란다.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해. 사위와도 대화를 나눠보렴. 그리고 힘들 때면 언제든 찾아오너라. 엄마는 항상 이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를 붙이고 난 후 그녀는 마당에 심어둔 배추를 살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현준의 목까지 더 담가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딸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성애의 완성이자 한계를 인정하는 성숙한 사랑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내 딸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달빛 아래 그녀의 작은 속삭임이 가을바람에 실려갔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홍귀현 여사의 마음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한 달에 한 번이던 전화도 이제는 2달, 석 달로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휴대폰을 바라보며 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까만 화면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명절에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애기도 아프고 오빠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거든요. 설날을 앞두고 받은 현주의 전화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번 설까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가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마치 남의 집 딸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애기가 아프면 어쩔 수 없지. 약은 잘 먹이고 있니? 네, 그리고 엄마, 죄송한데 앞으로는 제가 전화 잘 못할 것 같아요. 회사 일도 바빠지고 승진 준비도 해야 하고. 현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업무 연락을 하듯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딸의 태도가 자신의 거절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원망으로 바뀐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잘하겠지. 그녀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 한켠에 놓인 손주의 장난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잠깐 들렀을 때 가져온 것인데 이제는 그마저도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장난감 곰인형의 까만 눈동자가 그녀를 슬프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처럼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고 웃음소리도 줄었습니다. 귀연 씨, 설날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혼자 있지 말고. 이웃집 순영 씨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난 이번에 김장도 많이 해뒀고. 하지만 텅 빈 장독대 앞에 쌓인 김장독들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현준의 목까지 담가둔 김치는 이제 혼자 먹기에도 너무 많았습니다. 매년 하던 대로 딸의 목까지 준비했지만 정작 가져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어도 그녀의 마음속 겨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꽃이 피고 새순이 돋아나도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흑백 사진처럼 색이 바랜 듯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서 우연히 손주 또래의 아이를 보았을 때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낯선 아이의 물음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당의 감나무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올해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지만 그 달콤한 맛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밤마다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 그러나 그 옳은 선택이 이토록 가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딸과 손주의 사진을 보며 밤을 지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찍은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는 항상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상 속 손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낯설게 들렸고 그 모습은 흐릿한 추억으로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나 달력의 계절만 바뀌었을 뿐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딸과의 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져만 갔고 그 거리감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문해교실에서 배운 글씨로 일기를 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들, 손주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노트에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기장은 결코 전해지지 않을 편지처럼 그녀의 서랍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현주는 어머니의 단호한 거절 이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다가 곧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될 텐데. 퇴근길에 울던 아이를 달래며 현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강박증 치료를 거부했고 새로 구한 육아도우미 와도 갈등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거절은 현주에게 일종의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은근한 비꼼에 현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시댁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흔들리는 결혼 생활을 지키는 방법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어머니 모시고 살까 해요. 현주의 제안에 정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현주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점점 줄였고 문자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을 먼저 찾았고 친정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어머니가 보내는 소포도 돌려보냈습니다. 동료와의 대화에서 현주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옛 사진을 보며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면 더욱 냉담한 태도로 그 죄책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 말아요. 결국 현주는 이사를 하면서도 어머니께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다시 찾아왔지만 홍기현 여사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 일기장은 계속해서 두꺼워졌고 딸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들려준 소식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현주가 승진했다더군요. 이제 과장이라나?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딸의 소식조차 남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것을. 한때는 작은 일도 전화해서 알려주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큰 일도 모르고 지내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예전에 손주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할머니를 기억하기나 할까요? 가끔 소포로 보내는 옷가지며 장난감도 점점 돌려보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님, 아이 물건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위의 문자 메시지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면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현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 우리도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각자의 삶이라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예쁘게 익어가는 감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순영 씨가 손주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연 씨, 이거 보세요. 우리 딸이 보내준 현주 씨네 가족 사진이에요. 백화점에서 찍었다네요. 사진 속의 손주는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치원 가방을 맨 키 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어린 아기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장독대 앞에 쌓인 김장독들은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더 이상 딸내 몫을 담그지 않게 된 지도 오래됐습니다.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 마음조차 접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전화벨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딸이, 손주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를 안고 그녀는 오늘도 장독대를 정리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그녀의 주름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더 깊어진 것은 그녀의 주름이 아닌 딸과의 거리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홍기현 여사는 장독대 앞에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감나무 가지에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감을 따먹는 새들조차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감은 대부분 땅에 떨어져 썩어갔습니다. 귀연 씨, 괜찮아요? 또 아프시다면서요? 이장님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아팠습니다. 딸의 빈자리가 병이 되어 그녀의 몸을 파고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드니까 이런가 봐요. 딸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시지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것조차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한숨을 쉬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우체국에서 왔더라고요. 현주 씨네 이사 갔다면서. 봉투에는 그녀가 보냈던 설날 선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추취인 불명이라는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딸은 이사를 가면서도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잊으라는 뜻인가 보네.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현주가 태어났을 때부터 결혼식 때까지, 그리고 손주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시간은 흘러갔지만 사진 속 추억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문득 손주가 감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벌써 3년도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신을 기억하기는 할까요? 밤이면 찾아오는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러다 큰 병 되십니다. 가족분들 계시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고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예전에는 진달래가 필 때면 현주가 찾아왔었습니다. 들꽃처럼 예쁜 딸이었는데 이제는 그 딸조차 남의 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귀연 씨, 이번 주말에 요양원 구경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언니가 있는데 참 좋대요. 준영 씨의 제안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 혼자 남아 딸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국 이런 결말을 만들었다는 것을. 딸의 삶을 위해 내린 선택이 역설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았다는 것을. 내 선택이 맞았을까? 밤하늘의 별들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가운 밤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여전히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주의 생일마다 써둔 편지, 명절 때마다 쓴 편지. 이제는 그것들마저 낡아 누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보내지 못하겠구나. 그녀는 천천히 편지들을 꺼내 마당에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글자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현주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그녀의 눈물이 마지막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는 더 이상 기다림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비어버린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계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모든 계절이 끝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정수의 강박증은 결국 전문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아 도우미마저 견디지 못하고 떠난 후 현주는 더 이상 남편의 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정수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했고, 자신의 지나친 완벽주의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방식이었을 뿐인데. 어느 날 현주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정수는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손주는 자라났고, 다른 아이들과 달리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사람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유치원 재롱잔치 때 다른 아이들의 할머니들을 보며 손주가 한 말은 현주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수도 장모님의 빈자리가 가져온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접 담그신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맛이 그리울 때면 자신의 완고했던 모습을 후회하곤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정수는 조금씩 변화했고, 현주도 어머니의 선택이 어쩌면 가장 현명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오히려 그 거리감이 서로를 돌아보게 만든 것입니다. 시간은 서서히 흘러갔고 어느덧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세월은 흘러 홍기현 여사의 7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마당에는 감나무가 서 있었고 장독대에는 된장이 익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을 쓸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모습의 소년이었습니다. 할머니! 소년의 목소리에 그녀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녀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떡해. 말문이 막힌 그녀를 뒤로 하고 차에서 현주가 내렸습니다. 세월은 딸의 얼굴에도 주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현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뒤로 정수도 조심스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장모님, 너무 늦었지만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아오고 싶었어요. 손주가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의 키는 이제 그녀의 어깨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들 다 모아뒀어요. 엄마 몰래 읽었어요. 손주의 말에 현주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도 몰랐던 이야기였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져왔어요. 손주가 조심스레 꺼내든 것은 그녀가 보냈다가 돌아온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직도 포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받아도 될까요?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 안긴 손주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포근한 감촉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오렴. 이제 막 익었단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는 가족들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치유도 한다는 것을.
이제야 돌아온 봄처럼 늦었지만 그들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엄마, 이제 자주 올게요. 정말이에요. 현주가 부엌에서 그녀를 도와 과일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손주와 함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예전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 제가 어릴 때 탔던 그 나무죠? 손주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비록 긴 이별을 가져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모두를 더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정수의 강박증도 시간이 지나며 누그러졌고 현주도 이제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할머니? 손주의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비어있던 그녀의 마음에 다시 한번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언제든 오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테니. 마당의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